2026년 더벨 보험 포럼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영 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내년도 보험사가 기본 자본 비율 규제 관련돼서 도입이 되는데 이 발표 자료에서는 2027년 기본 자본 비율이 50% 미만이면 경영 개선 권고고 마이너스 상태이면 경영 개선 요구사항을 요구사항을 하실 테고 그다음에 향후 9년 그러니까 2036년까지 적시 시장 조치 부과를 유예하면서 최종 이행 기준을 적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킥스 비율이 공고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본 자본이 50% 미만인 혹은 마이너스인 회사들이 지금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년 동안 적기 시장 조치 최저 이행만 충족하면 계속 영업이 이어질 텐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특히나 이제 9년 경과 기간 동안 기본 자본 그 비율 이외에 수익성이라든가 혹은 뭐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본 여력, 대주주의 증자 능력 여러 가지를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됐을 때 취약한 보험회사들을 별도로 관리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내년도 기본 자본 비율 50% 규제가 시행이 되는데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기본 자본 비율 50%를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과 규정을 둬서 향후 9년간 50%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36년도에는 50%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걸 향해서 달려가도록 중간중간에 뭐 최저 이행 기준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그 뭐 기본 자본 비율 이외에도 이제 뭐 수익성이라든지 자본 비율의 개선 추세, 뭐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뭐 자본 여력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현재도 저희가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검사국에서 뭐 상시 감시팀이나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뭐 수익성 부분, 그 다음에 또 뭐 건전 경영팀에서도 뭐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본 여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 내지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경영진 면담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선 계획을 좀 요청해서 받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본 자본 비율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50%가 미만인 회사라 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같이 좀 개선을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이 ALM 관점의 듀레이션 갭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건데 지금 현재 듀레이션 갭이 지금 보험회사들이 2026년 5월 말 현재 0점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자산이랑 부채의 평균 듀레이션이 뭐 비슷한데 저희가 솔직히 봐야 되는 게 단기간의 듀레이션, 그다음에 중기 듀레이션, 장기 듀레이션 혹은 연도별 듀레이션을 나눠서 봤을 때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으면 아마 금리 차이로 인해서 순자산 가치가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해지율이라든가 갱신율, 뭐 최저 보증이율, 보험계약제 옵션 행사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을 건데 단순하게 평균 듀레이션만 맞추면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구간별 듀레이션을 맞추는 거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전문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평균 듀레이션만 당장은 보는 걸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금리 구간별로 듀레이션이 다를지 여부, 뭐 현금 흐름 미스매치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런 것들도 이제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고 그게 또 굉장히 전체적인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팩터임에는 분명하지만 저희가 일단은 듀레이션 갭 규제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 제도의 어떤 연착륙 그다음에
또 그런 제도를 받으시는 어떤 보험회사 분들의 어떤 수용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평균 듀레이션을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 어떤 그 제도의 정착 여부 이런 것들을 봐서 추후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평균 듀레이션만 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게 좀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GA 운영 위험 평가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계량 지표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5등급을 평가하게 하고 4, 5등급인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불혜택을 주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계량 지표들의 내용들을 좀 보면 뭐 민원 발생률 혹은 뭐 계약 유지율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민원 발생률 같은 경우에는 GA에 발생한 민원인지 아니면 보험회사에 발생한 민원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계약 유지율 같은 경우에는 신생 GA사다라고 하면 신생 GA사이기 때문에 과거 축적 이력이 없는데 그 7년 뭐 이후의 것들 어떻게 측정할 건지 요런 식의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의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한 질의가 좀 있는데요. 이게 자체 보험사들이 GA들을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자기네가 유리하게 뭔가 평가를 해서 등급이 좋게 나올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등급이 나온 거를 금감원에서 직접 데이터를 갖고 평가를 하고 그걸 계속 보시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보험회사들이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때도 그 절대평가 기준이랑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것 같은데 절대평가라고 하면 뭐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보험회사 비교 안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 것만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등수를 매겨서 뭔가 평가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신 질문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결국에 뭐 보험사가 자체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감독원이 뭐 현장 뭐 증빙이나 뭐 이런 걸 점검을 통해서 증빙을 확보해서 보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 결론적으로는 보험사가 제출한 자체 평가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그 각 보험회사들의 어떤 그 계량 지표 수준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좀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계량 평가 과정 중에 계량 평가는 말 그대로 이제 수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고 거기 뭐 민원 발생률이라든지 뭐 이런 뭐 계약 유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지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 소지는 사실 좀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GA 관련 제재 건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어떤 뭘 속이거나 뭐 이런 유의는 뭐 굉장히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그걸로 평가가 되지만 추후에 저희가 또 검사 과정 중에 또 임점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도 검사 과정 중에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잘 평가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등급 구간 설정할 때 뭐 절대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상대 기준으로 하는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뭐 둘 다 섞어서 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도 그 등급 구간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계속 뭐 자료를 좀 통계 자료는 계속 돌려보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대 평가가 들어가면서 또 일부 항목에서는 뭐 절대 평가 기준도 들어간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번째로 이제 유영경 회계사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 건데 그 발표 내용이 되게 그 흥미가 좀 있는 발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CSM 성장과 보험 손익 증가율 관련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건데 발표 내용에 이제 26개 보험사를 분석해 보니 CSM 잔액 증가율이랑 보험 손익 증가율은 상관관계가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CSM 잔액이 클수록 보험 손익은 증가할 거다라는 가정이 깨지는 거라서, 그럼 뭐 어떤 지표들을 같이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상품별 뭐 방금 말씀하셨던 기본 자본에 기여하는 금액에 대한 증가율, 혹은 추가 요구 자본의 CSM이 얼마나 빨리 전환되는지에 대한 지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그 발표 자료에 있었던 26개 보험사 이제 분석한 내용은 이제 재무제표에 있는 CSM 잔액이 증가하는 그 비율하고 그다음에 보험 손익이 그 덩달아서 같이 이제 증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본 내용인데요. CSM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험 계약 판매를 할 당시에 예상했던 장래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CSM이 장래 예상했던 이익 그대로 이제 남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상각을 통해서 단기 손익으로 전환이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잔액하고 보험 손익 증가 이게 상관관계가 나타났을 텐데 CSM이 중간에 이제 계리 과정이 변동이 되거나 아니면 물량이 해지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기초에 있었던 CSM에서 일정 부분 이제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계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그 예상 마진 수준대로 이익이 실현되는지 관리를 잘 해야 원래 이제 있었던 그 CSM의 일정 부분이 단기 손익으로 가는 그런 결과치를 가져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잔액이 크면 당연히 보험 손익이 올라가는 건 맞겠지만 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경험과 실제치, 그러니까 실제치와 예상치의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보험사들이 어떤 성장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CSM을 이제 바라보고 상품을 만들고 어떤 판매 드라이브를 걸고 이런 패턴들이 이제 과거 한 3년 동안은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제 이 상품이 기본 자본에 어떻게 기여를 할 건지 그 추가 요구 자본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 CSM이 손익으로 전환되는 속도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 상품 개발할 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품 그 위원회에서 현재 이제 강화되고 있는 그 점검 사항 중에서도 이제 수익성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보험 손익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리고 요구 자본, 그 가용 자본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 비율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상품이 만들어져야 이제 무턱대고 팔았다가 나중에 회사의 그런 자본이 좀 부실화돼서 결국에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는 그런 현상들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보험사에서 지금 현재 딱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인데 그 상품위원회 같은 것들을 열 때 이 뭔가 안건으로 올라오는 항목들에서 이제 보험사들이 관리에 대한 지표들이 쭈루룩 나와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이제 계리적이고 재무 그 전문가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련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다 이제 심의를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련된 그런 어떤 검증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사실 이제 그대로 그 만들어진 대로 출시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회사마다 조금 정교하게 고도화시켜서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보험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전환 속도 그리고 요구 자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자본 배분이나 경영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어쨌든 기본 자본 비율이 내년부터 생긴다고 하면 적어도 이제 50% 이상의 버퍼를 갖고 모든 보험사들이 뭔가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몇 퍼센트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내부 상황,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이 내부 목적으로 모은 지표들을 몇 가지를 보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봐야 되는 지표가 어떤 건지,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아마 첫 번째 질문이랑 비슷하게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좀 궁금합니다.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상 이제 신계약 판매 전략, 뭐 신계약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서 이제 판매할 건지 그런 거랑 좀 연결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랑 그다음에 상품 그 포트폴리오 구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내 그 기본 자본 그 비율을 관리를 할 건지, 버퍼는 어느 정도 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본 자본 비율의 그 규제 비율은 50%가 되겠지만 회사에 따라서 내부 기준으로는 뭐 70%, 80% 이런 식으로 좀 높여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야 이제 버퍼가 있어서 최저 기준을 좀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버퍼는 좀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버퍼를 운영하실 때 이제 중요한 점이 단순히 뭐 몇 퍼센트 포인트 올려가지고 기준을 삼고 이런 거보다는 화세마다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이랑 부채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금리나 주가, 뭐 손해율, 해지율, 대량 해지 이런 것들이 미치는 그런 민감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회사의 그런 그 뭐 장기 자산이 많은 건지 아니면 부채 같은 경우도 장기성 상품이 많은 건지 아니면 뭐 단기가 많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해지율에 민감한 보험 상품군이 많은 경우에는 또 해지율에 따른 별도의 관리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가 그 가지고 계시는 그런 그 상품이랑 이런 기준에 따라서 어떤 그 지표에 취약한지 먼저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취약한 그 분석 그 지표가 이제 찾아지고 나면 그 지표의 각 시나리오별로 만약에 이게 현재 그 저희가 규정상 적용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뭔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현실화가 됐을 때 우리 회사가 노출되는 위험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시나리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그 만약 예를 들어 뭐 우리는 금리에 조금 취약하거나 아니면 좀 금리 구간상으로도 뭐 한 30년 이후에 뭐 보험금 현금 흐름이 많이 몰려 있다. 뭐 최근에 뭐 이런 약간 뭐 그런 어린이 보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팔아서 뒤쪽 구간이 많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뭐 실제 금리나 이런 것들도 회사가 그 감독 규정에서 쓰라고 하는 그런 비율을 썼을 때 나오는 규제 비율 플러스 이제 현실화했을 때 어떤 비율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영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 아마 앞서 두 분이 발표하셨던 내용은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규제를 내부 보험사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아마 한상영 연구위원님은 향후 미래에 보험회사들이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 미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이 인구 구조 변경, 그러니까 인구수가 우리나라가 주는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뭐 좋은 걸 할까에 대한 그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보험회사가 이제 시니어 케어 비즈니스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양사업이라는 게 지금 막 발전을 하고 일부 보험사들이 뭐 조금씩 하고 계시긴 한데, 기존에 하고 있는 요양 전문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요양 사업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보험사가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 저희가 저희 고객만 뭔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사업에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너무 좁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들을 봐서 어떤 고객들에 대해서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게 정부의 도움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해서 그 모델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 그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제 요양 산업이 이제 특히 생보산업의 사업 모델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보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평가되고 있고, 또 일부 생보사들은 지금 요양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요양산업이 정말로 이게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렇게 활성화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금융위원회 매년 이제 과제 올해는 뭘 이거 해야 된다는 게 정책 과제를 낼 때 이 요양산업 활성화 방안을 매년 집어넣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유입니다. 소유 규제가 큰데, 현재 한국 요양시장에서 이제 10일
10인 이상의 그렇게 이제 시설 설립 시에 토지를 직접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관련해서 좀 규제를 찾아보니까 일본만 해도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소유를 안 하더라도 임대하고 요양산업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다른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소유 규제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이건 좀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들은 답변은 복지부와 상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복지부와 상의를 해서 이제 앞으로 이 요양 규제 같은 것도 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완화가 된다면 지금은 뭐 대형 보험사들 위주로 지금 뭐 요양사 시설 뭐 소유를 하고 뭐 건축을 하고 있는데 중소형사들도 이제 뭐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그럼 중소형 보험사가 어떻게 요양 산업에 좀 진출을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소유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자본 투자를 좀 최소화하고 뭐 기존 사업자의 운영 노하우를 좀 할 수 있는 뭐 전문 사업자 제휴를 하는 것이 뭐 좋다고 보이고,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이제 보험 상품 뭐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현금 대신에 요양간병 서비스 현물 급여를 전환하는 뭐 이런 것들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활성화해야 되겠, 이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소유 규제가 이제 좀 완화가 된다면 이제 중소형 보험사들도 이러한 요양산업에 더 활발하게 진입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양산업 투자 비용도 역시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 번에 이게 만약에 소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설 뭐 자본을 많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뭐 자본 규제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많은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자본을 한꺼번에 요양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보험사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양산업에 투자하더라도 이게 회수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인데 그 손익분기점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투자비 회수를 해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첫 번째는 뭐 지금도 조금 하고 있지만 고령층 고객이 돌봄 필요해지는 시점에 보험을 깨기보다는 이거를 간병비로 쓰는 대신에 보험사가 연계 운영하는 그 우수한 요양시설의 입소권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장기 유지하게 만드는 이러한 정책이 이러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현금 안정성, 뭐 CSM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해율 개선을 위해서 요양 서비스 전 단계에서 자회사나 네트 제휴워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만성 질환 관리, 그리고 뭐 인지기능 저하 예방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면 손해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일부 보험사들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적 수거에 위존하면 당연히 수익이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 테두리 안에서 뭐 상급, 병실, 뭐 좀 럭셔리하게 그래서 차익을 하고 맞춤형 식단, 전문 뭐 재활 치료, 그 시니어 맞춤형 레크리에이션 등 이렇게 비급여 차별화된 비급여 서비스를 조금 가격을 높게 해서 그렇게 제공을 한다면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회적인 전체적인 뭐 정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 균형적으로 다른 뭐 포용적인 활동도 해나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그 인구 구조와 비슷하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AI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사회가 점점 좀 그쪽으로 변환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내 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건강 관련된 거를 뭐 연계해서 하는 상품들, 그래서 걸음수라든가 혹은 딴 쪽에 뭐 건강하는 뭐 그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그걸 활용해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그런 상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품들이 있으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디지털 제품들이랑 혼용이 돼야 같이 있어야 되고, 손목닥터 9988 뭐 이런 것들의 걸음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쨌든 웨어러블 손목에 차는 시계라든가 아니면 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을 한 관점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가 참 궁금해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올 수 있을 건데, 이게 상품들을 찾아보면 가입자 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잘 없고, 이게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거나 아니면 실제로 도움이 됐다, 상품 해지율이라든가 아니면 손해율에 도움이 됐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잘 없어서, 혹시 이런 것들이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국내나 뭐 해외라도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그거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뭐 해외 연구는 사례는 몇몇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이제 질병 예방 관리 등 위로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이게 이렇게 보험회사들이 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위료법상 보험회사가 이렇게 헬스케어 관련해서 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참여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건강증진형 보험이 지속 가능한 모델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가 데이터 축적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장기적인 건강 지표 변화와 그리고 보험회사의 그 청구액 간의 상관관계를 좀 분석한 이러한 자료가 좀 있는 것이 1차적인 자료가 있는 게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뭐 분석을 자기들이 뭐 걸음수나 아까 말씀하신 혈압 뭐 그런 거에서 자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공유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아주 기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인 뭐 이런 건강 증진 효과의 손해율 개선 효과를 뭐 공개적인 사료도 드물고 또 알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좀 해외 보험사들 경우와 같이 이렇게 좀 이런 헬스케어를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그런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로는 이게 건강 참여의 지속성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걸음수가 아니라 뭐 1년, 3년, 5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고 건강 활동을 했던 참여율에 대한 좀 장기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렇게 걸음수 증가나 웰니스 활동이 실제로 그 참여자의 건강 예를 들면 혈압, 혈당, 뭐 BMI, 콜레스테롤 수치 등 실질적인 건강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느냐 하는 그러한 데이터도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건강 활동에 참여한 우량 가입자 그룹 그리고 참여자는 대조군 그룹 간의 뭐 질병 발생률, 사망률, 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액 이런 실증 통계가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축적돼야 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럼 해외는 어떠냐?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제가 찾아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남아공 디스커버리사의 바이탈리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축적된 웨어러블 데이터를 통해서 가입자의 사망률 그리고 위료 청구 비용이 이게 낮추는데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통계적으로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뭐 규제적 제약, 데이터 단절로 인해서 지금 현재 뭐 되고 있는 활동이 아주 마케팅이나 우량 고객 유치를 위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에 공공의료 데이터 연계가 지금보다 더 완화돼서 활성화되고 그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디지털 전환 헬스케어가 지속 가능한 보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조금 궁금해서 전 팀장님한테 하나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식 이런 거 도움을 주면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심평원이라든가 어쨌든 건보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보험사가 보험을 처음에 인수를 할 때 그 할인하는 행위들은 가능하지만 그게 건강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차별해서 거절하는 행위는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뭐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보험사한테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보험사가 그걸 사용해가지고 거절하지 않고 뭔가 혜택을 주는 선에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게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현이 되면 뭐 되게 좋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 보면은 저도 사실 이쪽 분야의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 이전 관련해서 굉장히 좀 뭐 여러 가지 좀 규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좀 해소가 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그 개인정보 공유 뭐 그런 거를 뭐 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만 개선이 되면 사실 뭐
제일 이제 그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경쟁력 있고 또 수익성 있는 그런 상품 개발에는 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6년 더벨 보험 포럼 Q&A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